시간 내주신 5분의 전문가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올해 우리가 참 역대급 폭우와 이제 폭염을 지금 겪었는데 박준비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그 피해 상황이랄까 어떤 그 심각성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올해 그 극한 폭우로 인해서 저희 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따른 뭐 복구비가 약 3,600억 정도 되는데 그 복구비도 이번에 그 확보한 상태로요. 그간의 그 많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호우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복구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전 국민을 그 안타깝게 하고 그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오송 참사가 일부에서는 이제 그 수리마 현상으로 인해서 그 미호강의 그 저수량이 아주 현저히 그 적기 때문에 범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취수대책 미비로 인한 인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우리 맹승진 교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일단은 모든 뭐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 중에서 제일 원천적인 원인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비가 많이 왔다는 거고요. 네. 예, 강우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었고 2017년도에 이 청주에 왔던 그 강우량에 버금가는 그 강우량이 왔었고요. 지속 시간 4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그 이상, 500년 이상의 빈도의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강홍수 통제소의 그 통제 그 기준 그 수위표가 이제 공중 수위표 지점이에요. 근데 금강홍수 통제소가 생긴 이래로 이번 비가 제일 높은 수위를 찍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궁평 2 지하 차도가 이제 침수가 됐던 그 인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미호천 교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설 교량이 지금 공사 중인 공사 중인 게 있는데 그 교량이 이제 가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이제 중장비 덤프라든지 백호라든지 이런 중장비들이 이 하상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교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 제방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장애물로 또 인식이 돼요. 이제 중장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교량을 시공하기 위해서 제방을 경한테 이제 절개를 좀 했었죠. 그러면 이번 우기 때는 그거를 원래 있던 제방의 높이만큼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설마 비가 이렇게까지 오겠느냐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시 제방을 공사하는 중에 임시 제방의 제방 높이가 기존에 있는 제방 높이보다 한 1.5에서 많게는 한 2m 정도, 1.5m 내외, 사람 키 높이 정도가 이제 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임시 제방 위로 수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류가 돼서 인근에 있는 이 논을 침수하면서 고옆에 있던 궁평 제2 지하 차도로 이제 물이 원래서 넘어가서 침수가 돼서 이제 14분이 좀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사고가 생겼습니다. 예, 이제 원인은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조금 더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미호천교의 이 감독청은 행복청이에요. 행복청이고 이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이제 감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행복청에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이제 뭐 법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걸 인지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인지를 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이 비도 많이 오는 자연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 못한 또 인위적인 것도 있었고
해필이면 그 옆에 또 지하차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예. 좀 물이 넘어갔다는 것도 또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걸 사전에 좀 통제를 좀 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런 피해는 좀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이 엮여서 발생되는 이제 예. 사고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원인은 자연이고 예. 자연적인 거고 그다음에 결과는 인위적인 인위적인 피해가 거. 이제 겪게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일차적으로 그 자연재해, 이제 2차적으로는 그 인재에 의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역대급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지구 온난화, 어떤 뭐 온실 효과,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주범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무래도 우리 홍 교수께서 또 단연간 또 연구하시고 전문가시니까 홍 교수님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예. 사고를 보고 계십니까? 예. 금방 이제 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날 이제 그뭐 5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렸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희 이제 그 환경 그 학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그 폭우 자체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리냐 그것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 인류가 산업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고 또 이제 뭐 각종 산업 활동이나 뭐 농업 활동이나 아니면 뭐 폐기물을 처리할 때나 모든 그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막대한 양의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우리 그 지구를 뜨겁게 해서 그럼 뭐 아까 우리 그 전무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 바닷물이나 뭐 그런 증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증발된 그 수증기는 결국은 다시 땅으로 이제 비나 뭐 눈으로 내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아주 안타까운 오송 그 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거를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자연재해 때문에 생겼다고 보겠지만 또 그런 그 자연재해의 또 원인이 인류가 거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진이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듯이 특히 이제 충청북도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에너지를 어떻게 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절약을 할 것인지 또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다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뭐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워낙 또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거 대안적 에너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런 그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려면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후이기 때문에 인류의 그런 뭐 아주 뭐 참혹한 그런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그 원자력 발전을 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다가 최근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린 텍스노미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그 분류에 그 원자력 발전을 그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린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또 그 SMR이라고 해서 그 스몰 모듈라 리액터라고 해서 그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아주 대용량으로다가 해서 여러 가지로 만약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혹시 사고가 나면은 뭐 또 이 큰 재난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아주 이렇게 이 병렬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갖고 만약에 거기서 뭐 혹시 한 원자로가 잘못돼도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잘 이렇게 그 수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 기후위기 문제를 그 접근을 할 때 뭐 에너지 절약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그 기후위기 문제를 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그 기후위기 해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처럼 그 기후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재해 이런 원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모두의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박준규 실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대책은 가고 있지만은 그 민간 단체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어떤 시각으로 그 지자체에서 이런 그 재난에 대비한 그 대책이라든가 그 사전 예방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늘 그 문제는 뭐 오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돼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뭐 오송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저희 충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서울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뭐 군산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나 다 이런 예. 걸 겪었기 때문에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 대응 자체가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워낙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굉장히 크게 얻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이제 특정한 획일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하향적인 접근 방법의 어떤 실패 사례가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험,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지역에서 가장 잘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그 위험도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말대로 공감대가 일단은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 체제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규모 재난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던 사실 경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본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좀 갖추는 숙제들이 이제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들고 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자체에서 특징적으로 좀 그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한 3-4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전 예방, 그 사전 예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의 복구에서 이제 사전 예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어떤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접목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그 3가지 정도는 이제 국가 방향 자체로 보면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특별히 그 3가지 자체가 지자체로 보면 굉장히 좀 아주 버거운 숙제인 거는 같아요. 버거운 숙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이미 저희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전 자체가 이제 도정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로 이미 정착이 됐거든요. 정착이 됐는데 그리고 갈수록 안전이 중요하고 갈수록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인식 자체는 돼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수단적인 방법들이 부족한데 저는 그 원인을 아직까지 그렇게 된 이유가 아직 정확한 진단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할 만큼 아직 정확한 진단 체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자체의 역량을 그 정확하게 좀 늘리기 위해서는 재난이 일어났고 원인부터 그리고 그 왜 원인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 체계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좀 촘촘하게 갖춰줘야 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큰 틀에서 좀 빨리 좀 바꿀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그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 수치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건수만 건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그게 저는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좀 진단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그냥 보면 화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500건 이상 나고 매일같이 그 소방본부에서 400건 이상 출동을 하거든요. 하면 대부분의 건수가 이제 건수만 1년에 몇 건을 할 수 있고 어디 몇 번 출동 이런 것만 있지 횟수라든가. 어디에서 났는지 예. 그리고 그게 그런 공간적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 자체가 조금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폭염이든 한파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충청 좀 이렇게 드리면 청주 같은 경우에도 뭐 33도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예. 다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 그 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몇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그 공간의 베이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르고 그 위험도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골든 타임이라든지 어떤 서비스하는 권역 자체 서비스의 질도 사실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재난 안전에 대한 진단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촘촘하게 갖추고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정책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체계에서 앞으로 좀 지자체 영향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오송 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그 언론에서도 결국 인재니 뭐 그 자치단체 관의 책임이다 하는데 사실 이제 서영 격언에 뭐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는 나라님도 뭐 못 막는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어떤 그 공공기관 공공의 책임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 불확실한 시대가 우리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개인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시민들이 스스로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어떤 그 준칙을 지킨다든가 자기가 그 재난에 대한 그 예방책 또 이런 것을 그 개선하고 또 그런 주의에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에서는 어떤 그 시각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재난에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안전문화 확산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95년도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전 과거로 올라가면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잖아요. 참사가 일어나고 96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돼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걸로 인해서 이제는 정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시민이나 도민이나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뭐 재산을 지키자라는 운동으로 시작했던 것이 저희 그 이제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그 단체 운동이 벌써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또 뭐 그거에 대한 뭐 예방, 사전적인 예방 아니면 복구 뭐 이런 거에 집단지성이 발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제가 20년 전에 활동할 때는 5,0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지금 현재는 한 2,700명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그 교육의 효과 또 안전시설이 점점점 바뀌면서 그 안전시설에 대한 뭐 확충 또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망자가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재난도 사실은 국민들 스스로 아닌 지자체의 별도의 동떨어진 그 활동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은 현재 이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같이 하는 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만 앞으로는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안전에 대한 활동가들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조금 확대를 좀 시켜야지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 안전에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제가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 중에서 자율방재단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인원이. 또 거기 말고도 이제 뭐 안전보안관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방법을 생각한 게 집배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재난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배원은 사실 뭐 그 지역에 어디 작은 골목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거의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은 조금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뭐 도나 아니면 우체부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일을 조금 더 주시는 거지. 안전 파수꾼처럼. 그러면 뭐 사전에 교육은 저희 뭐 교육 활동가들이 하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사전적인 예방 조치나 뭐 검토나 아니면은 예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조금 사전 조사도 하고 또 지역 방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예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제가 실장님한테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아까처럼 집배원이나 아니면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이런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 이런 단체들을 한꺼번에 네트워크 공동망을 좀 조직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충북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워낙 많은데 각자 뿔뿔이 단체로 뭐 각자 뭐 특색 있는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동망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의 뭐 재난안전 교육이란지 지금은 뭐 인적 재난보다 아니 자연 재난에 이제 더 많이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재난에도 교육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신 집배원 활용 문제가 아무래도 그 재난 사고 현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배민기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 기후 위기의 또 재난에 대해서는 그 사전 원인 규명이 우선 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이번에 그 오송 참사 미호강 그 치수 또 미호강 원류 범람에 관해서 그 우리 맹승진 교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좀 실질적으로 어디 그 규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좀 이제 그 앞에 벌어졌던 복합적인 좀 말씀드리면 그 일단 헌법에서는 이제 재난에 관한 대비와 대응은 국가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인이 한다는 것보다 헌법에 이미 국가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이 재난 지역 선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또 이제 일본의 사례를 또 보면 지금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먼저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재해에 대한 그 대비는 이제 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요. 이제 우리도 점점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호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시 제방을 그 가설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기설 제방업비까지 가설을 하려고 인부들이 작업을 했으면 아마 거기 작업했던 인부들이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미호강 그 궁평 2 지하차도 만을 지금 놓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 미호천교가 거기가 이제 병천초하고 함유되면서 이제 함유죠, 이게 그렇죠. 병목 현상이 이제 예. 벌어지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 때 그 유속 이제 홍수가 거의 끝에 가면 유속이 느려지면서 그때까지 떠내려왔던 부유물들 이 토사들이 거기에 이제 토사가 퇴적이 되고 있어요. 퇴적이 퇴적이 쌓여 되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거기에 퇴적이 좀 돼 있어요. 그럼 퇴적이 돼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영양물질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홍수가 뭐 매해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서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나무 씨가 와서 또 이 식물이 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이 통수 능력이라는데 통수단면들도 이제 좁혀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홍수위를 낮추는 게 이제 홍수를 저감하는 건데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특정 그 구간에서의 이제 뭐 하여튼 준설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빗물 펌프장이 적시에 가동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제방의 또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제방이 여기 미호천이 몇 년도에 제방이 그 가설된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미호강 그 일제 시대 말에 예. 이게 처음으로 가설이 되고 그 중간중간 조금씩 높였던 뭐 그런 건데 이미 굉장히 오래된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방에 대한 뭐 상시 점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쭉 그 이루어지면서 이 홍수를 좀 피해를 저감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일반 뭐 행정에서 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이제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단체들하고도 많은 그렇죠. 좀 이슈가 좀 중복되는 거예요. 이제 생태가 중요하냐, 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호강역 협의체라고 하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환경단체와 행정이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잘 협의를 통해서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좀 준설을 하자라는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좀 성숙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도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도 지금 미호강을 보면은 그 나무가 있고 숲이 이렇게 그 하천 중앙에 묵어져서 이게 하천인지 무슨 늪지대 숲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적물이 많이 쌓였으니까 저수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천의 그 유수의 흐름을 볼 때.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생태계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그 생명이 우선 먼저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그 미호천이 그 준설을 하고 또 미호천 골재가 건축 자재로서 상당히 그 유명한 전국적으로 그 미호천 골재가 그 질이 우수하다고 그 건축하는데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 문제, 수리마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건 과거에서부터도 많이 얘기가 논의됐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긴 하는데요. 환경단체 환경단체와 이 행정과의 어떤 이 조화로운 어떤 그 합의되는 어떤 그 지점 교감이 있어야 교감이 돼서 어떤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좀 홍수 피해를 자주 겪게 되니 이 구간만큼은 좀 우리가 준설을 합시다라는 어떤 이런 합의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상시적인 이 소통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합의점을 이룬다면은 준설 자체는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뭐 하천의 전 구간에 대해서 뭐 준설을 하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합류 지점이라든가 이 병목 구간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미호천교에서 그 병천천이 합류되는 부분에 보면은 이제 미호강 수위가 이제 높잖아요. 그럼 병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수위가 높으니까 이쪽이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배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이 또 수위가 또 높아져요. 그럼 또 이쪽에도 또 병목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변목되는 부분들도 좀 일정한 준설이나 뭐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성남천하고 병천천이 미호강으로 이제 합류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배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 통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방이 파괴돼서 그냥 내수 침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쭉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해 사고 원인도 들어보고 대책도 들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그 아주 중장기적인 대책을 안전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수립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그 우리 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최우선 도전 과제로 삼아서 저희가 이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지만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고 이후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정 운영의 그 근간이 될 그 충북의 안전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서 재난안전 비전 2030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안전 충북도를 선포한다든지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해서 이 계획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세부 과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뭐 이번 뭐 아까 배민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간의 사례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7.15 교훈 백서 이 사건이 어떻게 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백서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재난이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도 범죄겠지만 흉기난동 그런 뭐 신종재난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 분야에서 다 이 재난을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도민 안심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민관이 참여해서 함께 재난 현장을 찾아보고 개선할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민관 합동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요. 뭐 이번 명절을 대비해서 9월 한 달 동안 집중 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하천에 대해서 그간에 뭐 이 단체 뭐 이런 거를 배제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하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환경과 안전이 같이 조화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고자 뭐 지금 맹승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거기에 전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폭을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준설이 가장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간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준설이라는 자체가 뭐 단체에 부딪혀서 못했든 하천 정책에 따라서 못했든 그거를 이제 준설에 대한 개념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거는 좀 저희가 환경과 안전이 조화되고 또한 단체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시면은 뭐 워낙 다들 뭐 언론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특정 뭐 방역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어느 한 기관에서 이 재난을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은 사실 각 분야에서 자기 소관의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 그 뭐 명칭을 뭐 저희가 아직 가칭이겠지만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한 군데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일단 관제 시스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이 과제는 좀 더 발굴하고 다듬어서 이제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정책은 정책대로, 앞으로 새로운 과제는 과제대로 해서 저희가 다듬고,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장기적, 단기적 해서 이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충청북도에서도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아주 그 흥미로운, 근데 또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인천과 파리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이 그 탄소, 그러니까 배출량이 적은 그 친환경 항공유 비행기 기름이죠. 그걸 이제 쓰지 않아 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결국은 이게 그 탄소 중립, 아무래도 이제 그 친환경 항공유가 좀 비싸겠죠, 일반 기름보다, 비행기 기름보다. 그래서 그 이런 그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OECD라든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아직 좀 뒤떨어지는, 유감스럽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탄소 중립이나 녹색 전환, 아직도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저 홍 교수께서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아주 그 시적절한 네.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항공유를 기존의 그 이 원유에서 그 이 추출한 그 뭐 휘발유 뭐 항공유가 아니라 무슨 뭐 저 옥수수나 뭐 사탕수수나 아니면 뭐 폐 식용유나 그런 쪽에서 그 항공기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갖고 이제 기후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항공업계까지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항공업계까지도 이게 파급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그 전 인류가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그 주도를 해서 그런 그 녹색 전환을 그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그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녹색 전환이라는 것이 그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항공기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스웨덴이 그 뭐 스웨덴에 이제 그 뭐 그레타 툰베리도 있었듯이 뭐 그쪽이 이제 환경, 북유럽 쪽이 아주 그 환경 운동을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독일 뭐 그런 쪽하고 해서. 그래서 이 플라이트 쉐임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저 북유럽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만큼 이제 환경 교육이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항공기를 그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 기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20배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량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기차 타고 가면 시간이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이나 그쪽 그 뭐 저 스웨덴 쪽 저 이 북유럽 쪽에 이 많은 그 이제 환경 의식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어진 그 유럽 시민들이 기차를 많이 탄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이제 그 생활 자체가 그런 그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녹색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전환이라는 것이 뭐 이제 에너지 절약한 것도 이제 녹색 전환의 한 실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그 이제 채식을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육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려면은 그것이 사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소나 돼지가. 근데 사료라는 것이 결국은 뭐 옥수수나 그런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려면은 뭐 이제 많은 농경지가 필요한 거고, 거기 또 비료나 농약이나 또 수확할 때 무슨 트랙터 하면서 또 이제 에너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농경지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아주 황금들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거기 원래 살아왔던 그 동식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서식처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바로 우리의 그 뭐 이제 뭐 빵이나 뭐 무슨 뭐 과자나 이렇게 해서 바로 식량으로 섭취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소나 돼지나 닭의 그 사료로 해서 할 때보다 10배 인구가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이쪽 환경 생태학 쪽에서는 10% 룰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런 육식 같은 걸 줄여서 채식 위주로 가고 또 이제 지역 농산물을 또 이용을 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하면은 먼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칠레나 무슨 저 뭐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그 농산물 그런 거 먹으려면 운반비가 그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뭐 일회용품을 안 써서 자원을 또 아끼고 자원 아끼면은 그 자체도 그 환경적으로 이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거지만은 그 발생한 또 쓰레기를 저희가 또 처리하려면 소각을 매립을 하든지 그러려면 또 그때 또 많은 또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녹색 전환을 시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인류의 문명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속 가능한 그 인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자기의 그 일상생활에서 채식을 하거나 무슨 뭐 비행기를 가능하면 안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그 구체적인 그 실천 수단에 있어서 그 2050년 그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그 2050년까지 그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 그 순 배출량하고 무슨 이 나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랑 똑같이 해서 넷제로라고 해서 배출되는 양하고 순 흡수량이랑 이렇게 동등하게 해서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녹색 전환이 이루어서 이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의 구체적인 그 실천 그 수단으로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약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갑자기 역대급 폭우가 집중해서 내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다라고 하고 우리 홍 교수님 말씀 가운데 그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같은 거 하는 거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민기 센터장님은 역시 재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던 이런 2030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사실 예방의 의미가 있는 거고 주설도 사실은 예방의 의미가 있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얘기하셨던 녹색 전환 이런 것들도 사실적으로 다 예방의 의미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그런 거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앞으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안 일어날 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특별히 뭘 한다고 해서 앞으로 재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방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단순히 뭐 돈을 100원 넣으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방에 대해서 좀 넓게 좀 그런 노력들을 다 좀 이해했었으면 공감대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일단 조금 있고요. 좀 실제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제가 아까 진단 얘기를 했는데 그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지역이 이렇게 나오면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위험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사전 예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수 위험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여기가 이제 침수 위험한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500년 빈도, 300년 빈도에 비가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모의를 해보는 거죠. 모의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나 어떤 식으로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 지역을 추려내고 그 위험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꼭 자기 지역에 있는 재난이 아니더라도 저희 강원도에 큰 불이 났잖아요. 큰 불이 났고 서울에서도 사실은 도심 침수가 굉장히 심하게 났는데 그 정도 재난이 우리 지역에 난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좀 해가지고 저희 뭐 산림이 많이 있던 괴산이라든지 산양에 와 거기 강원도에 났던 그런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를 한번 내보는 그런 거 가정해보는 거죠. 가정해보면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고 점검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도심에 청주에 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위험한 지역을 뽑아내고 그런 위험한 가정들을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보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좀 사전 예방 단계에서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렇죠. 아쉽긴 한데 그런 단계들이 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그 행안부에서 이렇게 재난 안전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매뉴얼 자체가 사전 예방이 너무 좀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사건 일어난 이후에 대응 관계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것들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후적인 들어가죠. 쪽으로 저는 그게 약간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나서 대응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예방 쪽에 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적인 어떤 사건이 나오고 대응하는 일률적인 어떤 방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피드백 형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배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앞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수단되는 그런 매뉴얼 체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큰 사건들이 항상 초기에 지적돼 있던 것들이 주민 신고 체계 신고를 무시한다는 그런 공통된 부분들이 가장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 정책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만 재난인 거고 위험을 실질적인 재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재난 나기 위해서 모든 그 사전에 일어나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징조 단계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좀 대응을 하면 좋은데 우리 경시하고 도외시하고 도에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있는 거죠.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버리면 책임 소재가 또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거에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이때까지 신고 체계라든지 징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전 조치에 대해서 너무 책임감을 부여하거나 너무 좀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조금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들처럼 이게 재난 정책 자체가 이게 저희가 해보면 도민들 열심히 하시는데 도민들은 항상 아쉽다. 체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체감도가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정말 이 밑바탕에서 마을 단위나 개개인 단위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그 정책들을 뭐 방향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직접적인 어떤 그 마을 단위에서 직접 가서 뭐 체크리스트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 마을분에 이제 노인분들은 일일이 이렇게 좀 찾아가서 이장 단위라서 찾아가가지고 이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은 뭔가 요즘은 지방시대잖아요. 지방시대고 요즘 어제 뉴스 같은 게 봐도 자치단체 역할, 마을 자치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 가운데 스스로 재난을 좀 발굴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아주 밑바닥에서 주면 훨씬 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어떤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해주면 훨씬 사전 예방을 하는데 또 도에서 모르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위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고 그런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배민기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또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지면 할애 시간이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박준기 시장께서 네. 우리 지금 배민기 센터장도 강조하셨지만 주민 차원의 어떤 그 예방 대책 관련해서 뭐 도민들께 재난 안전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먼저 다시 한번 그 호우 피해로 그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또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복구를 위해서 참여해주신 봉사자 또 여러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급본 수해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 실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사안들은 저희 뭐 도에서뿐 노력한다고 다 될 일들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뭐 우리 11개 시군 뭐 전체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실행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 물론 이제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해서 저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기후 환경 변화와 이제 재난 안전에 관한 그 대책은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생존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그러면 어떤 오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 대책에 관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